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도시의 좁은 골목을 휘감았고 포강에서 피어오른 옅은 안개가 거리를 뿌옇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근처의 거리에는 마차들이 지나다니고 행인들은 외투깃을 세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범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44살의 그 남자는 두꺼운 콧수염에 깊이 패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 중 그가 누구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그의 사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명이었고 철저히 고독했습니다. 바로 그때 광장 한쪽에서 낡은 마차를 끄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화가 나서 채찍을 들어 말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은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니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달려가 쓰러진 말에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찢어놓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늙은 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세상과 싸우며 채찍질 당해온 자신의 영혼을 말입니다. 니체는 말의 목을 아는 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풍요가 대륙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무한히 밝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런던의 거리에는 가스등이 밤을 환하게 밝혔으며 빈에서는 왈츠 선율이 무도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역사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이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외로운 철학자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유럽 문명의 화려한 외피 아래에서 거대한 공허가 자라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2000년 동안 서양 문명을 지탱해온 기독교적 가치 체계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줄 힘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인류는 허무주의라는 심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언한 20세기의 비극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니체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역설로 가득했습니다. 경건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서양 기독교 전통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 신동이었지만 학계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결국 가장 쓰라린 결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갈구했지만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초인과 강자의 철학을 설파했지만 정작 자신은 끊임없는 두통과 시력 저하에 시달리는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역설. 서양 철학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천재가 44살의 광기에 빠져
이후 11년간 정신을 잃은 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비판했던 것, 자신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에 의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천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그를 그토록 격렬한 사상가로 만들었는지, 그의 철학이 왜 당대에는 외면받았지만 후대에는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광기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오늘 밤 편안한 잠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 왕국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프리드리히 비렐름 니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야기는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와 어머니 프란치스카 니체 사이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이 당시 프로이센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의 생일과 같았기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왕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레케는 작센 지방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들판 사이로 작은 교회가 서 있었고 목사관은 그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니체 가문은 대대로 루터교 성직자를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카를 루트비도 그 전통을 이어 목사가 되었고 진심으로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피아노를 훌륭하게 연주했고 어린 프리드리히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는 유난히 조숙하고 진지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시끄럽게 뛰어놀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작은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경건하고 사려 깊은 데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아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어 훌륭한 성직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48년 프리드리히가 겨우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카를 루트비히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뇌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고 말도 어눌해졌으며 결국에는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849년 7월 36살의 카를 루트비히 니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의 관이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을 지켜보던 어린 프리드리히의 표정은 또래답지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1850년 프리드리히의 남동생 요제프가 겨우 2살의 나이에 경련을 일으키다 죽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남은 자녀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가족은 뇌켄을 떠나 근처의 작은 도시 나움부르크로 이주했습니다. 더 이상 목사관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움부르크에서 어린 프리드리히는 어머니, 여동생,
엘리자베트, 할머니, 그리고 2명의 미혼 고모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온통 여성들로 둘러싸인 환경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니체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후대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분석한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어린 시절,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광기와 비슷한 증세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경험. 니체 자신도 훗날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불안해할 때 아버지의 병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은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나움부르크에서의 어린 시절, 프리드리히는 더욱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적 능력은 점점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책을 탐독했고 글쓰기와 음악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감수성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배웠고 직접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가 바그너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것도, 그리고 그 결별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살이 되던 해 프리드리히는 나움부르크의 김나지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고전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조용하고 진지한 소년에게 특별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1858년 14살의 프리드리히는 포르타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포르타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엄격한 기숙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랑케 피테 같은 유명 인사들이 이 학교를 거쳐갔습니다. 입학이 허가되었다는 것 자체가 프리드리히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타에서의 6년은 니체의 지적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은 고전 인문학 중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고대 문헌을 원전으로 읽었고 역사, 문학, 철학에 대한 깊은 교양을 쌓았습니다. 니체는 이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감동했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빠져들었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화에 대한 사랑은 니체의 평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비극적 세계관, 그들의 예술과 신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유럽, 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긍정이 중심이던 시대. 니체는 그리스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포르타 시절 니체는 또한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작은 목사라고 불리던 아이로서 그가 기독교의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고전 문헌을 읽으면서 그리스의 다신교적 세계관을 접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성적 능력이 성장하면서 니체는 점점 더 유년 시절의 순진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의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니체에게 신앙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삶 전체가 기독교에 바쳐졌습니다. 신앙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니체를 평생 따라다녔고 그의 기독교 비판이 그토록 격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와 가장 깊이 얽힌 것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1864년 20살의 니체는 포르타 학교를 졸업하고 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의 기대대로 그는 신학과 고전문 헌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은 아버지의 유산을 잇기 위한 선택이었고 고전문 헌학은 그의 진정한 학문적 관심사였습니다. 본 대학에서의 첫 학기는 니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학생 동아리에 가입했고 술을 마셨으며 심지어 결투까지 했습니다. 경건하고 내성적이던 목사의 아들이 처음으로 젊음을 발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곧 학생들의 음주 문화와 비상적인 사교 생활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 더 진지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의 삶에서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족의 기대, 아버지의 유산, 어린 시절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했고 여동생 엘리자베트도 오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1865년 니체는 본 대학을 떠나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전문 헌학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두 번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는 책과의 만남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니체는 헌책방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대학 도시에서 헌책방은 학생들에게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책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니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었습니다. 니체는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 책에 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친 순간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경험을 마치 악마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주 동안 니체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계시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시 독일 철학계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해겔 철학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쇼펜하우어는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본질이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나 신의 섭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갈구하는 맹목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에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구원의 길은 의지의 부정, 즉 욕망을 끊고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닮아 있었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젊은 니체가 왜 이 비관적인 철학에 그토록 강렬하게 끌렸는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이미 삶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된 니체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해 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신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찾던 니체에게 쇼펜하우어는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철학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에게 깊이 영향받았지만 결코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껴안는 것. 이것이 훗날 니체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출발점이었지만 결코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절 니체는 학문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고전문 헌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고전문 헌학자 중 한 명이던 브리드리히 빌헬름 리첼 교수는 니체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첼은 니체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1868년 24살의 니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고전문 헌학 교수직 제안이 온 것입니다. 니체는 아직 박사 학위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 논문까지 통과해야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젤 대학은 니첼 교수의 강력한 추천만으로 니체에게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은 서둘러 니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고 니체는 그의 본 바젤로 떠났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독일어권 대학 역사상 가장 젊은 교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계는 그의 앞에 활짝 열린 듯 보였습니다. 바젤에 도착한 니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책을 통한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19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작곡가. 니체는 바젤에 오기 전 이미 라이프치히에서 바그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젤은 바그너가 망명 생활을 하던 스위스 루체른과 가까웠고 이 지리적 근접성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바그너는 당시 55살로 니체보다 31년 연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타노이저, 로엥그린 같은 오페라로 명성을 얻었고 니벨릉의 반지라는 전대미문의 대작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합예술 작품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음악, 연극, 시, 미술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바그너와 젊은 니체의 관심사는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니체 역시 고대 그리스 비극에 매료되어 있었고 예술의 힘을 믿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모두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바그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은 후 자신의 음악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음악은 모든 예술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만이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루체른 근교 트립소헨스에 있는 바그너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바그너와 그의 연인 코지마를 만났습니다. 코지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자 지휘자 한스 폰 물로의 아내였는데 바그너와 사랑에 빠져 남편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는 당시 유럽 사교계의 큰 스캔들이었지만
니체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그너는 예술적 천재였고 아버지 같은 멘토였습니다. 트립스웬에서 보낸 시간은 니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그너와 함께 음악에 대해, 예술에 대해, 쇼펜하우어에 대해 밤새 토론했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니체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코지마도 니체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독했던 니체에게 트립스웬은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니체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탄생 또는 정식 제목으로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이 책은 니체의 사상적 출발점이자 바그너에 대한 헌사이기도 했습니다. 책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데크리스 비극은 두 가지 상반된 힘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아폴론적인 것, 즉 형태, 질서, 이성,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도치, 혼돈, 파괴, 개별화의 해체입니다. 아폴로는 빛과 이성의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술과 황홀경의 신입니다. 그리스 비극의 위대함은 이 두 힘을 하나로 결합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고통과 공포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그리스 비극은 소크라테스의 등장과 함께 몰락했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고 이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억압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 문화는 점점 더 이성 중심, 아폴론 중심으로 기울었고 삶의 어두운 면, 비이성적인 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니체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그너의 음악극이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작품에서 그리스 비극의 정신이 부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그너가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의 힘과 아폴론적인 연극적 형식을 결합시켜 현대판 비극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872년에 출판된 비극의 탄생은 당시 학계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고전문 한학자들은 이 책이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철학적이며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대의 유명한 문헌학자 올리히 폰 빌라모비츠 윌렌도르프가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학계에서 니체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니체의 강의에 학생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학문적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는 이 책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사업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자신의 지적 동맹자로 여겼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바그너의 오랜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축제극장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오페라 극장은 바그너가 추구하는 종합예술작품을 제대로 상연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만을 위한 자신의 이상에 맞는 새로운 극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서 그 꿈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건설은 바그너의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바그너는 유럽 전역을 돌며 후원을 구했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추종자들 바그네리안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바이에른 왕 루트비이 2세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왕은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의 음악에 거의 광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니체도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로이트를 독일 문화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바그너의 음악극이 상연되고 관객들이 그리스인들처럼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1876년 여름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이 마침내 개관했습니다. 니벨룽의 반지 전곡이 처음으로 연속 상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귀족, 예술가, 지식인들이 바이로이트로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1세도 참석했고 브라질 황제 페드로 2세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바그너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니체도 바이로이트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그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니체는 바젤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이로이트의 더위와 군중 속에서 그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공연을 중간에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바이로이트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축제의 분위기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진정한 예술적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교계의 허영 넘치는 행사 같았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음악을 이해하지도 관심 갖지도 않으면서 단지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연 중에도 수다를 떨었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에서도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자신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트립센스에서 만났던 바그너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로이트의 바그너는 성공에 도취해 있었고 자신을 숭배하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우쭐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불어 니체는 바그너 주변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그너 자신은 공개적으로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그의 추종자들 중 일부는 이것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에게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별은 아니었지만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바이로이트 이후 니체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통은 더 잦아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눈의 통증도 심해져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만 의사들은 다양한 진단을 내렸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과로라고 했고 어떤 의사는 신경쇠약이라고 했으며 어떤 의사는 유전적 요인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 암시는 니체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뇌질환으로 죽지 않았던가. 1878년 니체는 마침내 바젤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적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4살의 니체는 이제 직업도 없고 고정된 거처도 없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10여 년은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는 유럽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여름에는 스위스의 산악 지역을 찾았고 겨울에는 남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따뜻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값싼 하숙집을 전전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친구도 드물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니체는 바그너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1878년에 출판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니체는 자신의 이전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 예술가에 대한 숭배, 쇼펜하우어적 비관주의. 이 모든 것을 그는 젊은 시절의 실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에 대한 환멸도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파르였습니다. 1882년에 주연된 이 작품은 성배 전설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오페라였습니다. 바그너는 이 작품에서 기독교적 구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기 부정, 금욕, 연민을 통한 구원. 니체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바그너는 디오니소스적인 힘을 찬양하고 삶을 긍정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그너는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부정, 니체가 극복하려 했던 바로 그것을 바그너가 예찬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경우라는 책에서 이 결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데카당스의 전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퇴폐적인 문화의 대표자로 본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에 대한 이 비판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니체 자신의 젊은 시절, 자신의 순진한 열광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바그너는 1883년 2월에 베네치아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비판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했습니다. 바그너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고 니체에게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끝을 상징했습니다. 이 고독한 방랑의 시절, 니체의 사상은 점점 더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침놀, 즐거운 학문 같은 책들에서 그는 기독교 도덕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을 지배해온 기독교적 도덕은 본질적으로 약자들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높이는 가치체계입니다. 겸손, 동정, 자기 희생 같은 덕목들은 원래 강자들 앞에서 무력했던 약자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덕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의 도덕은 주인 도덕이었습니다. 그것은 힘, 아름다움, 탁월함을 찬양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주인 도덕을 전복시켰습니다. 약자들이 강자들에 대한 원한을 도덕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별개로 니체의 비판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유럽 문명에 기초했던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토록 정면에서 공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그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선언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그가 말하려 한 것은 신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유럽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가치 체계가 아직 없다는 것. 니체는 이 상황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아무것도 가치 없다는 느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상태. 니체는 이 허무주의가 유럽 문명을 집어삼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허무주의를 살파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1883년에서 1885년 사이 니체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다른 어떤 철학책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논문이나 체계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적인 산문으로 쓰인 예언서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선지자 조로아스터의 그리스식 이름인 자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오화와 비유의 형태로 펼쳐놓았습니다. 왜 조로아스터였을까요? 니체에 따르면 역사적인 조로아스터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니체는 이 도덕적 이분법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가 자신의 입을 빌려주는 인물로 선택된 것입니다. 책은 차라투스트라가 30세의 고향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10년간 고독 속에서 지혜를 갈고 닦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 지혜가 넘치면 그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초인입니다. 초인, 독일어로 위버맨시, 니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니체의 초인은 나치가 왜곡한 금발의 야수나 인종적 우월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니체에게 초인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높은 형태로 발전한 존재입니다. 현재의 인간은 원숭이와 초인 사이에 걸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초인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기 창조입니다. 초인은 바깥에서 주어진 가치, 사회가 정해준 도덕, 종교가 가르친 선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인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신이 죽은 세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의 변화입니다. 낙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전통과 관습, 도덕과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낙타로 삽니다. 그러나 어떤 정신은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합니다. 사자는 포효합니다. 나는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해야 한다라는 외부의 명령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자는 파괴자입니다. 오래된 가치들을 부수고 전통의 사슬을 끊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아직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이고 순수한 창조입니다. 어린아이는 놀이하듯 삶을 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옛것에 대한 원한도 새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창조합니다.
이 상징은 니체가 말하려는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파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파괴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무거운 의무감이 아니라 가벼운 놀이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라투스트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원 회귀. 니체의 영원 회귀는 시간에 대한 특이한 사유입니다. 만약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면,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당신이 경험한 모든 기쁨과 고통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끔찍한 저주처럼 들릴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무한히 겪어야 한다니. 그러나 니체에게 이것은 최고의 시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진심으로 긍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완전히 긍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니체가 1881년에 스위스 실스마리아에서 산책하다가 떠올렸다고. 호숫가를 걸으며 그는 이 생각에 압도되었고 그것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물리학적 우주론, 즉 우주가 영원히 같은 상태를 반복한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윤리적인 사고실험, 삶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어쩌면 니체 자신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영원 회귀는 니체 철학의 정점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허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초인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뒤 영원 회귀라는 삶에 대한 궁극적 긍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가 가장 사랑한 자신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모든 책 중의 책이라고 불렀고 인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이 책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두 부는 1000부 이하로 인쇄되었고 그마저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와 네 번째 부는 처음에는 출판사를 구하지도 못해 니체가 자비로 인쇄해야 했습니다. 니체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두통이 더 심해졌고 눈이 더 나빠져서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소화장애로 고통받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유일하게 가까이 있었던 가족은 여동생 엘리자베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베른하르트 훌르스터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열렬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니체는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한의 도덕, 약자들의 복수심이 정치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은 니체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자베트와 풀루스터는 파라과이로 이주해 뉴 게르마니아라는 독일인 식민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수 게르만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인종차별적인 이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들의 계획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유럽인이 되어야지 독일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에서 1888년 사이 니체의 생산성은 놀라웠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불화등을 연달아 썼습니다.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는 니체 윤리학의 핵심 저작들입니다. 여기서 그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구분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도덕의 기원을 심리학적,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도덕적 개념들이 사실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죄의 개념, 양심의 가책, 금욕주의적 이상의 기원을 분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공격적 본능이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내부로 향한 결과입니다. 문명화 과정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들이 억압되었고 그 억압된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선 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자기 학대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하고 욕망을 악으로 규정하며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내세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니체의 비판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니체의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억압된 것의 귀환, 문명과 그 불만,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들 중 많은 것이 니체의 통찰과 공명합니다. 니체의 철학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힘의 의지입니다. 이 개념 역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개념 역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힘의 의지라고 하면 흔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 권력에 대한 갈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니체가 폭력과 정복을 찬양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의도는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니체에게 힘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본능, 다윈이 말한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충동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더 많아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풍부해지려 합니다. 이 힘의 의지는 반드시 타인에 대한 지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극복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 학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수도자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금욕주의자가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도 니체에 따르면 힘의 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입니다. 문제는 니체가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힘의 의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니체 자신이 출판한 것이 아닙니다. 니체의 유고에서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다른 사람들이 선별하고 편집하여 사후에 출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 과정에서 니체의 의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자베트 플루스터 니체는 오빠가 정신을 잃은 후 그의 저작권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오빠의 유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반유대주의자였고 나중에는 나치 이념에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철학을 자신의 이념에 맞게 해석하고 왜곡했습니다. 힘의 의지에 실린 글들의 선별과 배열에도 그녀의 편견이 개입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니체 철학, 특히 힘의 의지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후대 학자들은
니체의 원래 유고를 다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엘리자베트의 왜곡을 바로잡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어쨌든 니체의 힘의 의지는 단순한 권력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세계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듯이 니체는 세계의 본질을 힘의 의지로 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부정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반면 니체의 힘의 의지는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인 힘의 의지를 긍정하는 것이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1888년 니체의 창작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해 그는 무려 5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니체 대 바그너,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의 자서전적 에세이입니다. 라틴어의 제 호모,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자신의 저작들을 회고하고 자신의 철학적 성취를 자평합니다. 책의 장 제목들은 도발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표면적으로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 과대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겸손의 도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미덕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상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안티크리스트는 니체의 기독교 비판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기독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의 비판은 매우 격렬하고 심지어 공격적입니다. 기독교가 강자를 약화시키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며 삶을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공격합니다. 이 격렬함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니체의 말년 저작들에서 발견되는 과도한 공격성, 과대망상적인 어조, 자제력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의 정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888년 12월,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리노를 사랑했습니다. 온화한 기후, 넓은 가로수길, 풍요로운 문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창작 인생의 절정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그의 편지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디오니소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서명했습니다. 어떤 편지에서는 자신이 모든 이름으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유럽의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을 총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미 너무 고립되어 있었고 그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그날 일어난 일은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는 것을 본 니체는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하숙집 주인이 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니체는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비정상적인 편지들을 받은 친구들 중 한 명인 프란츠 오버베크가
즉시 토리노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니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니체는 피아노 앞에 앉아 불효파음을 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일 황제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바그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바젤로 데려가 정신과 의사에게 보였습니다. 진단은 진행성 마비, 즉 매독의 말기 증상으로 인한 정신 이상이었습니다. 이 진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니체가 매독에 걸린 적이 없으며 그의 증상은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뇌종양이나 유전적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의 진단은 매독이었고 이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정신적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44살이었습니다. 처음에 니체는 바젤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후 예나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그를 돌보기 위해 왔습니다. 1890년 니체는 병원에서 나와 나움부르크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후 살았던 바로 그 도시, 작은 목사라고 불리던 그 시절의 그 도시로 돌아온 것입니다. 니체의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완전히 인식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글을 쓰지 못했으며 책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한때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신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1897년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이제 니체를 돌보는 것은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몫이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의 식민지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남편 프루스터가 자살한 후 독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는 바이마르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니체를 바이마르로 데려와 자신이 세운 니체 아카이브에서 돌보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니체의 명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거의 무명이었던 그가 정신을 잃고 나서야 유명해진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시 출판되어 널리 읽히기 시작했고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니체 열풍이 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니체 아카이브를 문화적 성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거의 식물인간 상태의 니체를 보고 갔습니다.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왔고 시인 루드비히 아우구스트 폰 살로메도 왔습니다. 살로메는 니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짧고 고통스러운 관계는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본 것은 창백하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니체는 흰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앉은 채로 졸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나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그 철학자의 마지막 모습은 이처럼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프리드리히 니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살이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11년은 정신 이상 상태로 보냈으니 실제로 정신적으로 활동한 것은 44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서양 철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니체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니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예술가들, 프랑스의 작가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들, 모든 분야에서 니체의 영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은 동시에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치가 니체를 자신들의 이념적 선조로 내세운 것은 최악의 왜곡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의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했고 엘리자베트는 나치 정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니체의 초인과 힘의 의지 개념은 나치의 인종주의와 권력 숭배에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니체 자신은 반유대주의를 혐오했고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지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특정 인종의 우월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치의 니체 해석은 철저한 왜곡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자들은 니체를 나치의 왜곡에서 구출하려 노력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편집한 텍스트들을 다시 검토하고 니체의 원래 의도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니체는 다시 그 자체로 익히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철학, 특히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니체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존재론, 푸코의 권력 분석,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 모든 곳에서 니체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20세기와 21세기의 철학은 니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면 역설의 연속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 신동이었지만 학계에서 외면받고 무명으로 죽었습니다. 초인과 강자의 철학을 설파했지만 자신은 평생 병약했고 살아있을 때는 거의 읽히지 않았지만 죽은 후에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설, 삶을 긍정하라고, 영원 회귀를 긍정하라고 외쳤던 그 철학자가 삶의 마지막 11년을 텅 빈 정신으로 보내야 했다는 것. 니체의 비극적인 최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광기가 그의 철학을 무효화한다고 봅니다. 삶의 긍정을 외치던 사람이 광기에 빠졌다면 그의 철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니체의 비극은 그의 철학을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결말이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니체 자신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라는 것이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영원 회귀를 떠올려 봅시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사랑뿐 아니라 상실도 모두 영원히 반복된다면 니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고독과 고통, 그 비참한 최후까지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럼에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라면 긍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긍정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삶입니다. 존재는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존재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을 껴안는 것,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니체의 말은 여전히 신이 죽은 세계에서 절대적 진리가 의심받는 세계에서
전통적 가치가 힘을 잃어가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해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스무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사회가 정해준 가치, 전통이 물려준 도덕, 다수가 따르는 관습,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니체의 철학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겁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니체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토리노의 그 겨울날 쓰러진 말을 끌어안고 울던 니체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채찍질당하는 말에게서 자신을 보았을까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아온 자신의 삶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후 니체는 다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책들 뿐입니다. 그 책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도발하고 질문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니체는 별이 되려면 혼돈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 말의 증거입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살았고 혼돈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에서 태어난 그의 사상은 별처럼 빛나며 여전히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저 별들 중 많은 것은 이미 죽었지만 그 빛은 아직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니체도 그렇습니다. 그는 100년도 더 전에 죽었지만 그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닿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밤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